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 박영수 국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에서 맨 위에 장동혁 대표 이름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장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날이 많이 풀리긴 풀렸나 봅니다. 예. 다시 국장님의 이 셔츠 패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어제 날 풀린 줄 모르고 네. 이 겉에다가 뭐를 하나 더 입고 출근했다가 더워갖고 아주 혼났습니다. 국장님은 이 수트 핏이 셔츠 핏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또 예. 칭찬의 말씀. 왜냐면 실제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몸 진짜 좋으세요. 예. 네. 그래서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날이 풀려도 그냥 셔츠만 입으시는군요. 참 정말 추위 잘 안 타시는 거 부러워요. 네. 그래서 겨울산도 그렇게 가시고 그러나 봐요. 저는 못 하겠던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었죠.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용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착공 시작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상당히 진행됐죠. 진행 중에 있는데 예. SK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착공해가지고 못 건드린다 싶은지 아니면은 삼성이 제일 만만하고 그런지 삼성전자를 새만금으로 옮겨라, 호남으로 이전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도 국장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법원이 어저께 환경단체 등이 제기했던 그 행정소송 여기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적법했다라고 판단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그 골자가 결국은 윤 정부가 용인에다가 승인한 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시비를 걸고 그 승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본 거죠. 용인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내리려고 했나 보죠. 용인이 아니라 국토부. 국토부? 네. 국토부에서 이제 이 승인을 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용인에 그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그렇죠. 또 만들어지는 이유죠.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아유 참 정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서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사실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이게 뭐 항상 뭐 똥이 있으면은 똥파리가 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를 이제 국책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환경 단체들 그리고 민주당 호남 정치인들이 지금 초를 치면서 방해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똥파리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얘들이 똥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똥이 꼬이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듯이 시작 1분 만에 몇 개 시작하시네요. 근데 좋습니다. 이제 뭐 그나마 어쨌든 이 환경단체가 초를 치려고 벌였던 소송에서 어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심 판결이에요. 그럼 또 아직 가야 할 산이 멀고 그리고 또 민주당 호남 정치인들이 이제 또 초치기에 합세해갖고 합세하겠죠. 지금 했어요. 이미 합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게 이제 오늘 사실 드릴 말씀 유지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삼성이 만약에 용인에서 옮겨야 된다면은 진짜 차라리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그렇죠. 참 불쌍해 죽겠습니다. 삼성 먼저 졌다고. 댓글에서도 보면 삼성이 국가 소유냐라고 이렇게 오늘 내시는데. 뭐 사실 뭐 오늘 주제의 결론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환경단체하고 민주당 그 호남 좌파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오래 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 벌일 때마다 그냥 그래왔죠. 앞에 들이눕고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는 정말 그냥 정점을 찍었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도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도 들이눕고 맞습니다.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주말 잘 보내십시오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반도체 시장.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왜 이 용인 클러스터가 중요한지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냥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좀 생소한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님이 좀 워낙에 좀 쉽게 좀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이 공부하는데. 뭐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반도체 시장을 시대별로 나눠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나눌 수가 있어요. PC 시대.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스마트폰 시대.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시대가 찾아왔죠. 이렇게 크게 시대별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던 세계 시대가 있었는데 일단 이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뭐 연산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 기능은 못 하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PC를 뜯어보면은 램이라든가 그다음에 SSD의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맡는 반도체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저장 장치들이 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램에 들어가는 건 D램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SSD에 들어가는 거는 낸드 플래시라고 그러죠. 이 반도체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를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D램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게 좀 내려간 게 이래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 메모리 D램에 차지하는 그 시장 석권율이 41%예요. 이야, 어마어마. 그리고 하이닉스가 29%입니다. 내려간 게 둘이 합산 70%? 70%죠. 야, 그러면은 그 3위가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마이크론이 한 24% 정도.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 합치면 9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절대적이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저장만 하는 반도체지 계산을 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PC를 뜯어보면은 계산은 어디서 하냐면은 CPU에서. 그렇죠. CPU, GPU 뭐 이런 데서 하죠. CPU에서 하는데 이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생산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생산이 돼요. 하나는 이제 먼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은 안 하고 설계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 또 그 설계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설계도를 받아갖고 그대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설계하는 회사는 팹리스라고 부르고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는 파운드리라고. 그렇죠. 그 뭐 약간만 더 들어가자면은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보통 반도체라는 업계 자체가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업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설계 업체들이 보통 이 팹이라고 하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팹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팹리스죠.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세 개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PC 시대부터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PC 시대를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의 최강자는 인텔이었어요. 아우, 절대 강자였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여기도 다 붙어 있잖아요. PC에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이 PC에 붙어 있는 CPU 대부분이 요새는 좀 이제 다른 것도 하나 좀 경쟁마도 생겼는데 거의 뭐 수십 년간 최강자로 지금도 최강자죠. 군림을 하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인텔이 이제 그 CPU를 설계하는 팹리스의 최강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인텔이 이제 설계한 설계도를 받아갖고 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파운드리죠. 파운드리가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강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자였죠. 이제 요 구도로 이제 PC 시대는 이제 흘러갔어요. 근데 PC 시대에는 이렇게 인텔하고 TSMC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각각 한 축을 맡아갖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끌고 왔는데 뭐 각
각자 만들 거 만들어 갖고 만들고 설계할 때는 설계하고 또 생산할 때는 생산하고 그래갖고 각자 제품을 만드는 구조였어요. 예. 그러면은 PC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PC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뭐 CPU는 인텔에서 사오고 네. 그다음에 뭐 메모리는 삼성에서 사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해서 PC를 만들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영업적으로 얽힐 일도 별로 없었고 예. 뭐 분업도 잘 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업체 간에 이 메모리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체 간의 가불관계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평화로웠겠네요. 예,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였죠. 네. 근데 이런 PC 시장이 이제 2000년대 들어가고 이제 저물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왜 저물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초창기에는 뭐 286 나오고 386 나오고 저도 286부터 썼어요. 네, 486 뭐 이거 나오고 뭐 네. 펜티엄 나오고 막 이럴 때 네.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286에서 386으로 바뀌고 386에서 486으로 바뀌고 예. 이렇게 바뀌는데 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PC 성능이 바뀝니다. 아, 그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바뀔 때마다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그때는 PC가 또 비쌌는데 네. 아우, 피아노 값이었어요. 예, 그때 돈으로도 뭐 100만 원이 넘고 이랬는데 300만 원을 넘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2, 3년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네. 이렇게 PC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PC 매출이 엄청나게 맞아. 옛날 컴퓨터 가게들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가게 이렇고 막 이 전자상가가 네. 용산뿐만이 아니라 네. 곳곳에 생겨났어요. 아, 전자상가도 많았어요? 아 그럼요. 아, 저는 그건 잘 저희 동네 몰랐어요. 그 신도림 그쪽에도 예. 전자상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 동서울 터미널 그쪽인가? 그쪽에도 하나 큰 거 있고 막 이렇게 오. 사방에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 지금도 전자상가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열심히 팔아댄 거예요. 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PC가 이제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굉장히 PC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사무를 하거나 뭐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예. 그냥 쓰던 거 계속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신제품 좋은 거 나왔다 그래서 사봐야 네. 체감을 못 해요. 워낙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맞네요. 그때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신 게임은 최신 PC를 사는 친구들은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 저 이거 8년 썼어요, 이 노트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286, 386, 486 나올 때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얘기잖아요. 못할 예. 일인데 그냥 쓰던 PC 계속 저도 이 PC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PC 매출이. 아, 맞네. 오래 써버리면 예, 절대 사람들이 고장나지 않은 제품은 안 바꾸고 이제 오래 예, 쓰니까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전자랜드도 지금 가보면은 589 그다음에 뭐 여자들 손톱 뭐 이 예. 매니큐 칠하는 뭐 그런 네일 샵들 아트. 네일 아트 샵 뭐 이런 것들만 쭉 있지 예. PC 파는 데는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아. 정말. 공실도 많겠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PC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된 거죠. 예. 예. 그래갖고 그렇게 PC 시대가 저물고 2000년대 들어서 그 와중에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예.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죠. 네. 근데 이 PC 시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각각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생산하고 뭐 인텔은 칩 설계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TSMC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네. 그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파운드리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들고 그래고 예. 제품 만들어 놓으면은 PC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네. 회사들이 그거 사다가 쓰는 구조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아이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플이 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설계도 하고 예. 예? 팹리스 역할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TSMC에 맡기고 그다음에 예. 반도체도 사다가 자기네 아이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요 독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가 팔 때는 애플밖에 없는 구조. 아. 예? 아, 스마트폰 초창기에 애플만 나왔을 때는
아니 그 예. 이후에도 그랬죠. 애플의 워낙 그 예. 저 어떤 점유율이나 이게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쪽이 이제 거의 수요 독점 관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예. 거의 팔 때가 애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 났어요. 댓글에 국장님 때문에 다들 추억 여행 떠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천리안, 뭐 예? 삼복 컴퓨터, 삼성 알라딘, 와 이게 다 예, 기억난다. 정말. 그렇죠. 예.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애플은 그냥 자기들이 엄청난 구매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기들의 그 소비 독점 권력을 예. 가지고 그 이 삼성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도 아주 갑중의 갑으로 군림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에 애플이 저지르는 행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잘은 몰라요. 얘기는 듣긴 삼성 들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액정 뭐 이런 거를 네. 납품을 했는데 네. 애플은 이제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이었죠. 그렇죠. 네.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 니들이 이거 우리가 안 사면은 어디 팔 데나 있냐. 네.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링크 하나 준 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중국의 공급업체를 기술을 넘겼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 이게 이거, 예, 기억납니다. 예. 뭐 메모리나 액정이 삼성한테만 구입하다 보니까 삼성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를 키워갖고 예. 중국 업체를 키워갖고 삼성하고 경쟁을 시켜갖고 예. 단가를 더 하락시키려고 네. 삼성의 기술을 빼서 맞아요. 예. 중국 업체에다 넘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이거 저기 소송 애플의 직원이 예. 퇴사를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저기 기사화돼 갖고 한때 난리가 났어요. 소송 세게 걸리지 않았었나요? 예, 이거? 그렇죠. 예.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술을 막 뺏어다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이 접는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네. 접는 스마트폰이 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 삼성의 그 원천 기술 그러니까 고급 액정을 기술을, 이 액정을 삼성에서만 받다가 예. 이거를 좀 경쟁사가 있어야겠다 그래갖고 애플이 이 삼성 기술을 빼서 중국에 넘겼다는 거예요. 저 기사에. 양아치들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예.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접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직 접는 핸드폰 요새 이제 뭐 나온다 하는데 그 나오긴 나왔는데 예. 구려요. 예, 그게 고장도 그게 많고.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중국에다가 넘겼는데 중국에서 화웨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질이 너무 낮아 갖고 예. 이 중국 거는 갖다가 애플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적되고 못 만드는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벌인 겁니다. 아, 근데 뭐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폴더블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저런 불신 구조 때문에 삼성이 안 예, 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할 수가 없죠, 뭐. 예. 왜냐하면은 애플이 워낙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는 최대 고객이었기 때문에 네. 뭐 메모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플에는 별로 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해도 이제 애플 갑질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삼성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시대의 반도체 업체라든가 뭐 이런 그 소부장 업체들 대부분이 그렇게 애플한테 갑질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 시대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아, 15년. 예, 15년간 이어졌죠. 길기도 길었네요. 네, 진짜. 15년간 이어졌어요. 야, 이게 돌아보니까 15년이 지난. 예. 네. 그러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첫 출시돼 갖고 그게 예. 2022년 말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예, 예. 그러니까 15년. 맞네요. 예, 그 중간에 이제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다 해서 우리나라에 뭐 LG 거를 또 쓰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나라와는 그래도 꾸준히 우리 기술력이 그래도 좀 반사 홍보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죠? 아이폰 덕에.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아이폰도 사실 갖다 쓸 부품이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그러니까요. 사실이죠.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예, 워낙 제품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잡스가 그랬대잖아요.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저히 다른 거 대안이 없다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 말에 예. 챗 GPT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해요. AI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AI는 이게 기존 PC나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기존의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뇌 역할을 하는 네. 연산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연산 영역을 맡는 게 CPU예요. 네. 그래서 CPU로 작동이 되는데
AI는 CPU가 아니라 GPU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예, GPU로 작동이 돼요. 근데 이 GPU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고 상식을 쌓는 정도 아니요, 댓글창에서 수준에서. 정치 뉴스 지겨웠는데 지금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세요. 예. 예. 이게 그 1990년대를 가보죠. 예. 1990년대를 가보면은 PC에 3D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렇죠. 3D라는 개념이 없고 예. 다 당시 2차원. 뭐 그래픽이라든가 게임들을 보면은 그냥 2차원 만화 같은 그런 맞아요. 그림을 가지고 게임 2D였죠. 2D. 네, 2D. 저 한번 보여주세요. 또 생각나네요. 자, 보글보글. 이게 옛날에 보글보글이라는 게임이죠. 뭐 땡땡땡, 이런 식이었어요. 땡땡땡, 저렇게 그냥 땡땡땡. 2차원 평면적인 그림을 가지고 네. 저걸로 이제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저 더럽게 못했는데. 예. 저거 하셨습니까? 예, 저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예. 예. 근데 1990년대 후반부터 네. 이제 3D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3D는 보면은 아까처럼 그런 2차원적인 만화가 아니라 네. 이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네. 그림 보여주세요. Z좌표가 이제 네. 잡히죠. 저렇게 해갖고 그림을 돌릴 수도 있고 네. 막 이렇게 움직여 오면은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3D 기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그래서 게임에서도 이제 3D로 캐릭터를 만들어 갖고 네. 이제 게임을 하는. 툼레이더 같은 게임이 저 때 나오기 시작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자, 아. 이게 이제 3D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각도를 조절해서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이게 마우스로 각도를 돌리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요거는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아, 몰라요, 이거? 예, 누구예요? 아,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예. 베르세르크라고 있어요. 이게 베르세르크예요? 예, 베르세르크의 주인공이죠. 예. 예. 그 엄청 긴 만화라. 저 애니로 보지 마십시오. 저거는 만화책으로 봐야 재밌습니다. 꿀팁까지. 그 완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예, 있던데. 막 죽었어요. 그 작가가. 작가가. 근데 이 베르세르크의 주인공을 3D로 만든 거예요. 제임스 존님 바로 하시네. 베르세르크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는 2D 그래픽으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사들이 1990년대 말부터 네. 게임의 3D 그래픽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3D 처리는 네. 기존 컴퓨터의 CPU로는 그런 3D 처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래픽 회사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그러면은 CPU에 의존할 게 아니라 네. 저런 그래픽 그 3D 그래픽 카드를 처리하는 네. 고연산에 특화된 네. 전용 칩을 만들자. 네. 그래갖고 그렇게 만든 게 GPU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PC 뜯어 보면은 이제 요새는 그 게임하는 PC 보면 그래픽 카드가 엄청 큽니다. 펜도 달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펜도 개씩만. 달려 있는데 그게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이 GPU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GPU는 처음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3D 화면 처리를 하는 것만 담당하도록. 네. 그러니까 다른 연산은 다 CPU에서 하고 예. 저렇게 3D 그렇죠. 딱 철저히 그것만 네, 했었죠. 그것만 예. 하도록 만든 게 GPU였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GPU를 넣어갖고 이제 이 3D 그래픽을 담당하게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GPU는 작동 방식이 CPU하고는 근본부터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PC의 두뇌 역할하는 CPU의 경우는 네.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하나 연산 끝나고 그다음 연산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직렬 연산 방식을 채택하는데 3D 그래픽 카드에 쓰는 이 GPU는 엄청 많은 여러 연산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병렬 연산 방식이죠. 네.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특정 분야의 계산에서 보면은 네. 기존 CPU를 수천 개, 수만 개를 장착해서 각각 따로 막 계산을 시켜야 도달할 수 있는 값을 네. GPU가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되게 그 비유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미적분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놓고 풀어라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100명이 와도 못 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대학원생 한 명 있으면 예. 풀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은 더하기 빼기를 10,000문제를 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 1,000문제를 냈어요. 예. 그러면 초등학생 100명이 있는 거랑 예. 대학원생 한 명이 있는 거랑 당연히 대학원생이 그게 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뭐그 얘기 CPU와 하더라고요. GPU의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더라고요. 미적분 문제를 푸는 데는 네. 기존의 CPU가 훨씬 월등합니다. 예. 하지만 더하기 빼기를 한꺼번에 많이 해야 돼. 많이 할 예. 때는 GPU가 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 연산 방식과 병렬 연산 방식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GPU와 CPU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연산이에요. 네. 그 픽셀이 삼각형 모양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제 돌리는 건데 네. 그거는 고도의 계산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예. 이게 이제 GPU란 얘기죠.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DGT RNT께서 네, 아직 잠이 덜 깼는데 좀 전에 들어오셨어요. 예. 예. 어디서 선인상가 냄새가 솔솔 난다. 오늘은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정치 이슈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프셨는데 오늘 예. 박영석 국장님이 거의 휴식 같은 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그 엔비디아의 대표가 젠슨 황이에요. 네. 젠슨 황이 어느 날 이 그래픽 카드의 이 GPU 작동 방식이 네. AI를 만드는데 최적화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사실을 발견해요. 구동이 어떻길래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예. 좀 이게 인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갖고 그거를 예.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이제 CPU의 방식보다는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군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접근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추론을 찾아내고 GPU가 맞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예. AI 작동에는 CPU보다 GPU가 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GPU를 가지고 AI 인공지능을 만드는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젠슨 왕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GPU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돌리는 반도체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언어들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 예. 프로그래밍 언어는 CPU를 돌리는 언어였다는 얘기예요. 예. 뭐 C라든가 그런 거 프로그래밍 C 언어 언어라는 있잖아요. 거. C 언어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CPU를 돌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 GPU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젠슨 왕이 2006년에 GPU를 이제 CPU처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요. 네. 이게 쿠다예요, 그 유명한. 예. 저는 이 영상 하잖아요. 네. 예, GPU를 돌릴 때 쿠다 가속 뭐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쿠다였어요. 그게 쿠다예요.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쿠다라는 이게 거. 예. 이제 기존의 C 언어라든가 이런 걸로는 CPU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데 예. GPU는 이게 이제 젠슨 왕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처음 그래픽 카드로 알았어요. 예. 프로그래밍을 한다. 예. 그래픽 카드 반도체로.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쿠다라는 언어를 만든 거예요. 예. 이래갖고 젠슨 왕이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요. 네. 근데 2012년에 이 엔비디아의 GPU하고 쿠다가 완전히 이 AI 방면에서 떡상을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12년에요? 2012년에. 예.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네. 뭐가 있었냐면은 이매지넷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 이매지넷이라는 대회가 뭐냐면은 그 수백만 장의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이런 사진들을 네. 수백만 장을 갖다 놔요. 예. 그리고 AI한테 이 사진이 개다, 고양이다, 사람이다, 책상이다, 선별하는 거. 비행기다 이거를 선별하도록 예. 그거를 훈련을 시켜갖고 판별하는 그런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AI를 더 잘 만들었느냐. 예.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왜 로봇이 아니면 뭐 아닌 거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중에 신호등이 있는 그림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보안 단계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신호등이나 뭐 가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각 카테고리로 눈으로 인식을 하는지 시각적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대요. 그거를 그게 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하기에는 이게 이 컴퓨터 시스템이 그거를 판별하기에는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안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예. 얘기죠.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매지넷이라는
대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그거를 판별하는 거를 이제 네. 각자 만들어 온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서로 겨루게 해서 그래서 예. 누가 최고다 이거를 뽑는 야, 그럼 벌써 결과를 알 것 같은데요, 대회 그런 결과를. 대회였는데 예. 그 대회에서 이제 토론토 대학 참가자들이 우승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2등하고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는 게 아니라 네. 2등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우승을 해보네. 이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예. 이 사람들이 사용한 모델이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뭐나 하고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들여다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은 CPU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의 GPU하고 쿠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코딩을 한 거. 와. 그게 알렉스넷이었어요. 예.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컴퓨터가 판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이트 진드기, 두 번째는 유조선, 세 번째는 모터 스쿠터. 이게 이제 실제로 네. 알렉스넷이 판별을 저렇게 한 거예요. 예. 레오파드 뭐 이게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릴이라고 해서 그 앞에 이제 왜 앞에 그릴. 예. 그 그릴을 잡아서 그릴이라 그러고 뭐 버섯. 예. 저건 또 달마시안인 줄 알았더니 체리네요. 그 앞에 그 있는. 달마시안이나 그 앞에 뭐 체리를 가지고 이제 체리라고 예. 그러고 앞에 체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건 뭐죠? 저 마다가스카 여원숭이. 예. 뭐 예. 마다가스카르의 고향인가? 예. 아마 저렇게 해도 실제로는 여원숭이일 겁니다. 예, 예. 저런 식으로 이렇게 판별을 하면서 예. 엄청나게 그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야 이게 저게 딥러닝이라 그러거든요. 예. 저렇게 학습을 시켜갖고 저거를 판별하는 걸 그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예. AI가 딥러닝을 돌리려면 일단 엔비디아 GPU부터 구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딱 되거든요. 아, 이게 표준화가 돼 버렸네요. 예. 그리고 AI는 엔비디아의 GPU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가 이제 AI의 표준이 돼 버려요. 예. 2012년 이 사건 이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를 이제 리드하는 선구자가 딱 된 거죠. 예. 사실 이때 엔비디아 주식 샀으면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지. 아, 속상한 얘기 그만하시죠.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지 이제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아우 속쓰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속 AI 연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네.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다음 보이세요? 이 사람 많이 봤죠. 샘 네, 올트먼이라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오픈 AI라는 그렇죠.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GPT 회사. 챗 GPT. 오픈 AI를 창업을 하는데 원래 이 회사는 창업 당시에 비영리 연구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은 AI가 이 초고대 기업이나 이 정부에 의해서 독점되는 걸 막고 예. 인류 전체에 보편적인 혜택을 주겠다. 음. 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창업 멤버에는 일론 머스크도 들어와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처음에 슈퍼컴퓨터 초기에 무료 대여해 준 게 일론 머스크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이 연구가 중심이었고 상업 모델은 없었어요. 네. 이때까지는. 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만든 비영리 연구소였죠. 예. 근데 이제 막상 해서 AI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인 거예요. 엔비디아의 그 비싼 GPU를 네.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를 쏟아갖고 막 집어넣어야지. 아, 그렇게 많이 넣어야 돼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거기서 AI가 돌아요. 아. 이게 왜냐면은 예. AI 성능은 엔비디아 GPU의 사용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물량으로 때려 박아야 돼. 네, 물량으로 때려. 그래서 왜 인도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가짜 GPT에 대항하는 그 가짜 그 예.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답변. 그 사람 많잖아요. 거기. 아 거기는 그게 더 쌀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GPU나 이게 막 반도체들을 쏟아붓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초심을 버리고 2022년부터 이제 상업화로 돌아서요. 조심을 버리기 아주 좋은 명분이었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 예. 이 구조를 알면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AI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챗 GPT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AI로 돈 버는 회사면 어딜 떠올립니까? 뭐 오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예, 그렇죠. 가장 큰 수혜자. 예, 그러니까 예. 오픈 AI는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챗 GPT, 예. 엔비디아 그렇게 해서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엔비디아에서 만든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거 별로 사용 안 하시고 그냥 뉴스나 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럴 수도 많은데. 있겠어요, 근데.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 오픈 AI가 돈 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뭐 오픈 AI 기사 자체를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기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 챗GPT 만드느라고 네. 너무나 많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어. 엔비디아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때려 바꾸고 저거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아직도 지금 본전도 못 찾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더 많은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고 예. 전기료도 또 냉각하는 그런 비용도.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돈 버는 건 누구겠습니까? 오픈 AI에다가 GPU 팔아치운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예. 저 GPU만 팝니까? 쿠다도 그게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아, 예.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예.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떡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2012년에 샀어야 되는데 주식을 왜 또 가슴 아프게 그러지? 그게 참 지금이라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 이상은 지나간 얘기는 그렇게 안 하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혹시 근데- 사신 분 계시면은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예. 과거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AI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AI 시대가 오니까 반도체 시장이 격변이 생겨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애플이 그 수요 독점지를 노려갖고 네. 갑 중에 갑으로 군림을 했어요. 예. 자기들이 수요를 독점했으니까. 예. 갑 중에 갑으로 군림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자체로 갤럭시 생산하는 건 빼고는 팔 데가 애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에다 납품하겠습니까? 뭐 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플밖에 없으니까 이제 갑 중에 갑으로 애플이 군림을 했었죠. 네.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애플보다도 훨씬 더 큰 수요자가 생긴 거예요. 네. 그게 AI 회사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미국의 55대 AI 기업들이에요. AI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저렇게 많아요. 저 기업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저게 지금 순위인 거예요? 예, 순위죠. 그럼 오픈 AI가 지금 5위예요? 예, 그렇죠. 구글이 4위고. 예.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구나. 예.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코파일럿이라는 AI가 있죠, 예, 지금. 그렇죠. 윈도우에 깔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일단 바탕을 깔고 가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윈도우라는 바탕을 깔고 가는 저기는 애들이다 죽어도 안 보니까. 죽는구나.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 저 업체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이 수요 독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 아, 이게 바뀌었네요. 예. 예.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 독점은 깨지고 네. 이제는 애플은 이제 사실 좀 약간 맛이 가고 있죠. 맛이 가고 있고 예. 뭐 이런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을 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애플과도 가불관계가 바뀌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애플 아니래도 예. 반도체 사가겠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선 상황이니까. 옛날처럼 갑질하면 안 팔아 예. 이씨 이러고. 이게 사실 지금 애플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당장 한국만 보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아이폰이었어요. 네. 무조건 아이폰. 예. 이 친구들이 갤럭시를 보면은 네. 아저씨 폰이라고. 맞아요. 그러죠. 예. 지금도 그랬는데 영포티 폰 소리 듣던데 아이폰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언제부턴가 예. 이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네. 또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갤럭시로 갈아탄다는. 네. 실제로 지금 길거리도 보면은 갤럭시 들고 가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갤럭시가 워낙에 또 좋아져가지고. 예. 근데 대강 보는 그 이유가 짐작이 돼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폰 보잖아요. 네. 일단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그리고 새로운 모델은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옛날 전 모델하고 바뀐 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그 CPU 성능도 뭐 거의 비슷하고 네.
뭐 다른 성능도 개선된 게 없고 다만 껍데기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광고하는 거 보면 대표적인데 뭐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아졌다. 이거 가지고 광고를 시간을 다 잡아먹고 그런 것만 봤을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더 이상 없다. 혁신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바꾸고 비싸게 팔아먹는 형태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TSMC한테 CPU 업그레이드 해오라 그러면 자기들 설계도 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하고 삼성의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오라 그러면 알아서 해오고 막 지들이 갑이었으니까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아예 그 애초에 스티븐 잡스의 그 혁신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영 마인드는 사라지고 단가 우려치기나 하고 마케팅에 돈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온 거예요. 이게 독점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문제가 달라진 거죠. 완전히 구태스러운 경영으로는 따라갔어요.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동시 통역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갤럭시로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찍고 싶은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우고 싶으면 지워요. 그렇죠. 그 사람 지우면은 그 사람 있던 자리가 사람이 사라지고 배경을 AI가 만들어서 메꿔주는. 심지어 영상 찍잖아요. 뒷배경에 소음까지도 지워줍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이폰은 없어요 그런 게. 아이폰은 그게 안 돼요? 없어요. 이런 AI 기능들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뭐 비싸기만 하고 삼성은 거기다가 접는 거 그 폴더폰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도 2번 접어요.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AI도 탑재되고 그래갖고 뭐 사진도 찍고 나서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내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시청 앞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딱 버튼 한 2개만 누르면 내가 스위스에서 사진 찍은 것처럼 딱 뒷배경 바뀌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들. 이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자체 어플로는 안 되고 유료 어플을 다 다운받아 갖고 그 애플과 상관없는 딴 데서 만든 거잖아요.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래갖고 제가 볼 때 지금은 아직까지 아이폰 고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제 레디컬 페미들. 특이한 건 걔들이 반미를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진년이라고 있어요. 맞네요. 대진년이라고 대진년. 이 애들은 완전 반미에 미친 애들인데 얘들 시위하는 사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인터넷에서. 뭐 요새 전부 다 아이폰 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뭐죠? 애플워치. 애플워치 차고. 근데 걔네는 뭘 해도 그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게 샤오미를 써야 돼요. 걔네 안 그러면은 삼성 써도 삼성 그렇게 욕하더만. 그러고 반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상품 쓰지 말자고. 반스 나이키 신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 상품 쓰지 말자고. 아주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왜 미제 앰프 옛날에 그 86 운동권들이 이 시위할 때 앰프 갖다 놓고 했을 때 그게 짱짱하니까 미제 앰프 갖다 놓고 해서 미제 그 비판하는 시위마저도 미제 앰프로 하냐 이런 그 자조적인 얘기가 나왔었다는데. 그랬습니까? 저는 그게 미제 앰프였다가 몰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래갖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시장은 이제 수요 부족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일어나. 근데 저 정도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그래도 이제 그 애플 자체가 디자인의 그 특이함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갤럭시는 갤럭시처럼 보이고 애플은 누가 봐도 애플처럼 보이는 그 특유의 디자인이 있어서 특히나 애플 워치 같은 경우도 그 디자인의 이 곡선을 말끔하게 하는 이것도 특허를 냈다가 나중에 기각이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미적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디자인 때문에 애플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오래 써오다 보니까 그렇죠.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사지 있고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애플이 좀 그렇다 안 좋다 뭐 이 팸이나 대진년만 쓰는 폰이다 이렇게 될까봐 이해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뭐 점. 보면은 그 애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잡스가 있을 때는 이제 애플이 정말 이 혁신과 뭐 어떤 이런 거기에 아이콘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잡스가 없을 때는 애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스가 있다가 이제 한동안 애플을 떠났었잖아요. 잘렸었잖아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상업자인데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애플은 그야말로 잡동사니 만드는 회사였어요. 잡동사니 만드는 회사였다가 다시 잡스가 돌아오면서 그때 이제 아이팟 만들고
아이팟이라 그러죠. 맞아요. 이 저 뮤직 음악 플레이어. 듣는 거. 아이팟 만들고나 아이폰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애플이 그때 완전히 수직 상승했죠. 뭐 또 애플이 잡스가 예. 죽은 다음부터는 또 애플이 그 예전같이 혁신이나 이런 개념들이 저는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그 여담입니다만 그 왜 베트남 전쟁 그 시기에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보면은 애플 주식을 주면서 보내잖아요. 자기 친구 죽은 친구의 부모님에게 그러면서 이제 뭐 과수원 회사인가 봐요. 뭐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데 사과 그림 있으니까. 저도 그거 기억나는데. 예, 그 주가가 계속 갖고 계셨으면 저기에 투자를 했다고요. 어디에 투자했냐니까. 예. 과수원에다 투자했다. 사과 과수원에다 투자를 했다. 그게 애플이다. 근데 그 애플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요. 참.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수요 부족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이 일어났죠. 예. 단순히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듣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스마트폰 시대에 생산하던 그 반도체 있죠. 예. 그걸로는 AI 시대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이해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AI 시대에만은 새로운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고대역 메모리라든가 HBM이라 그러죠. 예.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갖고 고대역폭 메모리. 예. 지금 하나의 메모리로는 도저히 AI 감당이 안 되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든가 또 AI 최적화 메모리 이런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적응해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석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인데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메모리 분야는 물론이고 이제 TSMC도 마찬가지예요. TSMC가 그동안은 삼성이 TSMC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갖고 이 파운드리 시장엔 거의 접근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TSMC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야의 이제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삼성이 뛰어들 여지가 생긴 거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그렇죠. 되네요. 거기다가 지금 그 AI 시대에 새롭게 이제 세계 최강의 팹리스로 등장한 게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 엔비디아의 사장 젠슨 황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젠슨 황이 과거 그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만들 때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한국 덕분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그 게임 있죠. 스타크래프트. 그럼 우리 민속놀이죠.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열풍이 불면서 이제 동네 곳곳에 PC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PC방들은 다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한 PC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가 다 장착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그 전까지는 경영난에 시달렸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고 PC방이 막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그 그래픽카드가 한국으로 엄청나게 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한국 용산 전자상가 가갖고 영업하고 이렇게 생각난다 이거죠. 야, 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젠슨왕이. 무서운 분들 많은데. 근데 거기 갖고 자기가 영업하고 그래갖고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 PC방 덕분에 자기가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할 정도니까 각별한 애정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자주 오더라고요. 요새도 뭐 가끔 와갖고. 저도 그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그래도 큰 역할을 했네요. 엔비디아에는. 그렇죠. 그게 그때 이제 사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삼성을 위협해 버리면 근데 말짱 꽝이잖아요. 말짱 황이네요. 젠슨 황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시 용인 반도체 이제 지금까지 그렇죠.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런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읽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이 변화에 발맞춰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용인에다가. 이게 이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일단 하이닉스가 2018년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다가 120조를 투자해서 이제 처음에는 120조였어요. 예. 자기들이 120조를 투자해서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투자 규모를 지금 600조까지 늘렸습니다. 예, 예. 600조까지 늘리고 삼성 역시 이제 2023년경에 용인시 처인구 이동욱과 남사읍 일대에다가 300조를 투자해서 이제 여기는 파운드리 네. 시스템 반도체 오. 이거를 이쪽을 이제 도전하겠다 이거죠. 예. 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규모는 투자 규모는 360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축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두 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겠죠. 예? 예. 저기 부자재나 장비나 네. 뭐 이런 거 납품하는 업체들이 소재 부품 장비, 예, 소재 소부장. 부품 예. 장비 이런 업체들이 엄청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조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어요. 하이닉스 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 문제도 있었어요. 2019년에 사업이 공식 발표됐지만 바로 시작을 못했던 게 뭐냐면 2012년까지 뭐 토지 보상, 환경 영향 평가, 인허가 절차 이게 꼬이면서 지연이 된 거예요. 지자체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다가 정부에서. 2021년부터 이제 기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예. 뭐 조성비만 한 3, 4조 원이 들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가 공장 투자에 600조를 얹히는 그런 구조죠.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래갖고 어쨌든 하이닉스는 첫 공장 가동을 내년 2월로 잡고 있어요. 일단 삽은 떴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그놈의 그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예. 이게 극비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예. 아니 월트 디즈니도 디즈니랜드 예. 그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딴 데다가 몰래 완전 극비로 땅을 샀대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계장 못 받다 하잖아요. 예. 아우 정말. 그리고 삼성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예. 2023년 3월에 이제 이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식 발표했어요. 예. 그래갖고 2042년까지 20년간 300조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2023년부터 부지 매입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요번 달 12일까지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한 27.7% 토지 보상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래갖고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은 예. 뭐 부지 조성하고 착공해서 뭐 2030년까지 이제 생산 라인 1기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 이게 네.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시대 도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반도체에 급증하고 뭐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이제 빨리 생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게 장땡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죠. 네. 그런데 파운더리의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출할 기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예. 그래갖고 기회라고 미국은 보니까. 물론이고 대만 그리고 일본 여러분들 반도체 그동안 완전히 손 놓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삼성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갖고 반도체 완전히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격변기에 네. 이게 한바탕 뒤집어져야지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야 이거. 이 격변기에 자기들이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이 반도체를 선점을 해갖고 예. 삼성을 이기겠다. 이걸로 해갖고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 시대를 선점하려고 정말 앞다퉈서 대규모 투자에 돌입하고 속도전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속도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빨리 이 시설을 갖춰갖고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지 예. 이게 이제 향후 수십 년간의 한국의 미래를 바꿀 예. 예? 이런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시급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수백조 투자를 결정하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요. 수백조 투자가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좌파 지정이나 뭐 노동계에서는 뭐 사내 유보금이 어쩌고 뭐 기업이 지금 이익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격변기 때마다 명운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업의 운명인데, 야 참 정말 뭐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인데. 예, 그렇네요.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또 그러니까요. 다른 방면으로 워낙에 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게 생각이 다른 나네요. 부분으로 생각했죠.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이닉스는 2년 넘게 환경영향 평가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 뛰어드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회방꾼들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환경단체들. 예. 예. 그래갖고 2025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이제 삼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상업 승인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냅니다.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그 1심 판결이 어제 나온 거고요. 네, 그게 어제. 그 근거가 걔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체 전력 수요가 네. 최대 16기가와트래요. 예, 삼성이 9기가와트 정도고 SK하이닉스가 5.5기가와트 요청했더라고요. 이게 예. 원전 16기를 돌려야 될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럼 원전을 더 짓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가 확보한 전력이 9기가와트, 6기가와트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15기가니까 아직 한 10기가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아, 예. 10기가 정도가 모자라죠.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2015년 11월에 예. 이 클러스터 단지 내에 네. LNG 열병합 발전소 6개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6개를 세워갖고 예. 한 4.5기가와트를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서해안, 동해안 등에서 이제 전력 여유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환경단체가 이제 딴지를 건 게 뭐냐면은 예.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면은 네. 거기서 전기를 충당하려면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냐. 네. 이거는 탄소 중립에 맞지 않다. 네. 그래갖고 기후 변화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예? 이런 거를 고려했으면은 국토부가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제 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건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1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예.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라 그래요. 예. 이게 환경단체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항소하겠죠. 예. 끝까지 물어들 거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 환경단체가 원래 이런 애들이니까 네. 정말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이나 이거는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회방을 놓는지 달려 들어갔고. 근데 뭐 이 환경단체 이런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썩은 놀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슬프네요. 예. 더 놀란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성환. 네. 예?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추진하지만 이게 국가 전략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가 전략 앞으로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그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가 지난해 12월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및 수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네. 지금이라도 전기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아메바 같은 판단이에요. 아메바. 그렇네요. 예, 이게 뭐냐면 단편적이라니. 뭐냐면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전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그 요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그 요건들을 제가 일일이 다 뭐 언급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갖고 잡은 게 용인이라는 예. 얘기예요. 그래갖고 판교하고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쵸. 그 L자형으로 이 대한민국이 뭐 제가 보고는 대강 보니까 L자형으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L자형으로 이 반도체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든 게 이건데 거기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보고 전력 하나만 본 거예요. 그렇고 전력이 많이 남는
새만금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하자는 네. 이 소리를 이제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호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 그러면 새만금으로 옮기자. 기업 유치가 아니라 납치. 예. 그래갖고 새만금으로 그 클러스터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거나 분산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삼성이나 LG나 이것도 아니 SK나 말도 안 된다 이건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뭐 검토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토된 바 없다라고 근데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아니 그 미치겠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태양광 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이든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당시에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에너지의 희생자래요. 하여튼 고추고다 자기들은 모든 희생자의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자기들이 희생자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을 송전탑으로 줘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엔 우리한테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쭉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은 용인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력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이 산업 간의 연계 이 문제를 따지게 되면은 용인에 만들 수가 없고 만약에 새만금으로 가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4대강 평가할 때랑 똑같아요. 그 일부 그 전체적으로 안 보고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거기서 이제 전기 하나만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 농민단체가 참여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라는 조직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갖고 얘들이 다음 주에 청와대 그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 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면담할 예정이라는 거. 압력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전북 환경운동연합도 이제 뭐 이거를 반드시 끌어오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이라고 있어요. 첫 테이프 끊었죠, 안호영이. 안호영이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이제 이거를 새만금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삼성전자, SK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이게 말이 설득이지 협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이제 호남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다 이 문제 끌고 들어옵니다. 공통 공약이겠죠. 이거 용인에 있는 거 새만금으로 끌고 가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압박 들어오고 이러면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에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분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속도전 경쟁에 붙은 건데 이게 새만금으로 가게 되면은 또 몇 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는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미리 입주한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 업체들이 전부 다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그 램리서치라는 장비사가 있는데 이 지난 2022년에 이제 연구개발 시설을 용인에 먼저 구축했대요. 그리고 이제 판교에 있는 램리서치 코리아 본사하고 동탄의 엔지니어 교육시설까지 2024년 모두 용인으로 직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교하고 동탄도 용인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판교, 동탄 이런 데가 이제 이 L자 라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 떨어져 있는 것도 지금 문제다 그래갖고 한 곳에 직결시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데 근데 얘들이 지금 이거를 새만금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완전 뻥치는 거죠. 글로벌하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만약에 옮기면 앞으로 이거 다른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거 정치권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이 ASML도 화성에 신사옥 짓고 이제 지난해 11월 이제 그 대규모 개관식까지 치렀대요. 이미 열었대요. 어떡하냐.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의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네. 오산에 이제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벌써 다 짓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빼가자고 하니까 이 업체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문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투자가 돼야지 국민들도 먹고 삽니다. 예. 예? 이게 보니까 단순히 삼성, SK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 예. 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이게 생기면은 핵심을 빼가겠다니.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역 소득이 이게 탐내는 것도 그거예요. 지역 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화성인가 그럴 거예요. 시 단위로 봤을 때요? 예, 시군 예, 기초단체. 예, 기초단체 단위로 봤을 때 예. 화성인가 그런데 이게 들었으면 이제 용인이 압도적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빼가고 싶어. 근데 그러는데. 용인 정치인들 그 지역구 가불병정이 다 민주당인데, 야, 그렇게 민주당만 주창 전 지역구에서 뽑아줬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방어할 생각도 뭐 안 하는 것 같던데. 벌써 어느 기사를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이거 지금 한국에 만들겠다 그런 거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후회하겠죠, 예, 진짜. 아유, 이거 외국으로 뺄 걸. 예? 머리 아프네. 진짜.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갖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 근데 이게 정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역시 대한민국 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환경단체와 집권 여당의 횡포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대응으로부터 네. 이제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아유, 아니 아까 시작부터 굉장히 좀 즐겁게 이렇게 그 선인상가 냄새 쏠쏠 풍기, 맞나요? 예, 하여튼 전자상가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마지막은 또 결국 또 어둡게 끝나는군요. 예, 우리는 뭐 왜 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마지막은 안타깝습니다. 고담 시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예. 아니 아까 그 매덕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이거 잠깐 이게 여담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왜 지금 우리 드라이브가 하드디스크 보통 달려 있는 게 C 드라이브라 하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 컴퓨터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뭐 286 이럴 때는 안에 저장 장치가 이게 없어서 없었습니다. 이거부터 꼽았죠. 그래서 저장 장치가 없어서 애초에 그 CPU를 돌리게끔 그 코드를 입력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읽게 해야 되는데 플로피 디스켓. 그 저장 장치가 디스켓이었어요 옛날에. 네. 처음에 5.25인치짜리 그 네. 큰 거. 네. 그럼 이거를 처음에 끼울 수 있게 한 드라이브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라이브라 해서 그걸 A 드라이브라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두 장 안에 자기 디스크 겹쳐가지고 3.5 플로피 디스크 좀 더 작게 만들자 해서 나온 게 그게 3.5. B 드라이브고. 예, 그래서 그게 B로 할당을 했어요. A 드라이브는 이미 할당이 돼 있으니까 B로 할당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 5.25인치를 여전히 혼용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 다 달아놨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B 드라이브로 할당이 됐고 그러다가 아예 컴퓨터 안에 저장 장치가 생깁니다. 그게 C 드라이브고 그러다가 CD를 이제 소니가 이제 네. 발명을 하죠. 네. 그 컴팩트 디스크 CD가 발명이 되니까 이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ODD라는 게 이제 발명이 그게 돼요. D가 되나요? 그게 이제 C 다음에 D 드라이브로 잡힌 거죠. 근데 이 ODD는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됐죠. 네. USB 드라이브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C 드라이브를 뭐 파티션 나눠서 뭐 CD 2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바뀐 겁니다. USB는 뭐 지 멋대로 잡히는 거예요. F로 잡히기도 하고 G로 잡히기도 예, 하고. 그거는 뭐 내부 그 파티션 설정 따라서 좀 다르는 건데 네. 뭐 ABC는 변하지 않죠.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 드라이브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또 그런 또 지금 AB 드라이브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성적으로 이 C 드라이브를 A로 옮겨도 되는데 네. 그냥 C 드라이브로 하드 디스크를 갖고 가는 거고요. C가 편하죠. 예. 요즘 애들이 왜 최근에 그 많이 밈처럼 나오는 얘기가 요즘 우리는 전화 받는 손동작 해봐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송수하기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한대요. 스마트폰 잡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디스크 모양 이게 저장 버튼이잖아요. 애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거 써도 여기 디스크 버튼이잖아요. 저장 뭐 옛날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 모양. 예, 플로피 디스켓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장하는데 왜 저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디스켓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플로피 예. 디스켓 얘기까지 나왔으면 정말 추억 소환은 제대로 생각나. 저는 기념으로 그래서 집에 플로피 디스켓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예, 애기한테 보여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저 기억에 3M께 좀 비쌌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3M 그다음에 예. 뭐 이메이션인가 그것도 몇 있었고. 가지 있었는데 3M께 비싸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본능이었나 봐요. 저희 애기한테 딱 주니까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뭐. 착각. 이거 땡겨서 나타. 와, 그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애가 저희도 다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우스에 볼이 썼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요즘 애들 마우스 안 써본 애들도 많은데. 네.
아이고 참 정말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떠났고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윤석 국장님 이제 이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신 박윤석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금요일에 연차를 내 가지고요. 그 아이 그 좀 유치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오지 않고요. 홍혜코님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가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얼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 이건 진짜 불구덩이라 생각하고 밟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국장님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